간호사복 입으니 꼴린다. 응급실에서 간호사 머리채 잡고 성희롱한 조폭들. 알고 보니 상대는 전직 UDT 특임대 지휘관이었는데 결국 그녀에게 개박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이곳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밀려드는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처럼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공기 중에 엉겨 붙어 있었고 날카로운 기계 경고음과 환자들의 신음,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벽을 이루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 간호사 강혜림이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응급실의 무질서와는 정반대의 궤적을 그렸다. 불필요한 동요 없이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환자들 사이를 누볐다. 30 초반의 그녀는 질끈 묶은 머리카락 아래로 피곤이 벤짓은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고 정밀한 메스처럼 상황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선생님, 3번 베드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수축기 80. 신입 간호사 박소희가 다급하게 외쳤다. 이제 막 응급실 근무를 시작한 그녀는 밀려드는 환자들에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다. 강혜림은 들고 있던 차트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시선만 돌려 3번 베드를 확인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식도 정맥류 출혈 환자였다. 소혜샘. 당황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수액 라인 하나 더 잡아. 그리고 레지던트 김민준 선생님 바로 콜해.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소희는 울먹이던 표정을 겨우 다잡고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강혜림은 곧장 3번 베드로 향했다. 환자의 의식은 흐릿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녀는 능숙하게 환자의 팔에 또 다른 굵은 주삿바늘을 확보하며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요. 병원이고 우리가 도울 거예요. 의식 없는 환자에게 건네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그녀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녀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주사기 대신 사람을 해하는 총기를 쥐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그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대테러 특수임무대 특임대 소속 강혜림 대위. 그녀의 이름은 진해의 군항에서 전설이자 동시에 공포였다. 바다의 그림자라 불리며 수많은 비밀 작전을 완수했지만 마지막 작전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동료를 잃었고 스스로의 신념마저 잃었다. 그래서 그녀는 군복을 벗었다. 총 대신 메스를, 화약 냄새 대신 소독약 냄새를 택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고 가장 치열한 이곳 응급실을 자원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저 그녀를 일 잘하고 침착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서운 선배 간호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녀가 붕대를 감는 손의 악력이 성인 남자의 두개골을 부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환자의 호흡을 체크하는 그 눈이 야간 투시경 없이도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혜림쌤, 저기, 저 환자분 좀. 레지던트 1년 차인 김민준이 곤란한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다. 응급실 입구 쪽 만취한 중년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보안 요원 2명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거구의 남자는 완강하게 버텼다. 김민주는 의사 가운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강혜림은 김민준을 지나쳐 남자에게 다가갔다. 술과 담배에 절은 악취가 확 풍겼다. 선생님, 다른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뭐야? 이 계집애는?
너 간호사지? 어? 예쁘장하게 생겨서는. 이리 와봐. 오빠랑 술이나 한 잔. 남자가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손목을 잡아채려는 그 순간 강혜림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저 뻗어나온 팔의 특정 지점을 손날로 가볍게 짚었을 뿐이다. 크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팔 전체에 전기가 흐른 듯한 격통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술이 확 깨는 듯한 고통이었다. 선생님, 주취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얌전히 진료받으시거나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강혜림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남자는 팔을 붙잡고 끙끙 앓으면서도 그녀의 텅 빈 듯한 검은 눈동자를 보고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덩치만 컸지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남자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해 베드로 옮겼다. 김민준이 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왔다. 강 선생님, 괜찮아요? 방금 뭐 한 거예요? 신경절을 잠시 자극한 것뿐이에요. 진료에는 문제 없습니다. 환자분 안정제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섰다. 김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그때였다. 기이그, 쿵.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기도 전에 구급 침대가 거칠게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병원의 공기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무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검은색 양복, 험악한 인상, 온몸에서 풍기는 위압감. 그들은 환자가 아니라 사냥감을 몰고 온 맹수들 같았다. 의사 어디 있어? 빨리. 가장 선두에 선 남자가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이름은 황덕배. 부산 영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신흥 조폭 영도파의 행동대장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밀고 온 침대 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중년 남자가 누워 있었다. 복부와 옆구리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어져 있었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영도파의 보스 마석두였다. 살려내. 우리 형님 무슨 일 생기면 너희 병원 오늘 문 닫는 줄 알아. 황덕배의 외침과 함께 20명에 가까운 조직원들이 응급실 입구를 막아섰다. 강혜림의 눈이 가늘어졌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종류의 혼돈이었다. 소독약 냄새를 뚫고 화약 냄새와 닮은 지독한 피비린내가 그녀의 코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응급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마저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를 막아선 검은 양복의 무리와 그들이 끌고 온 피투성이의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레지던트 김민준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환자분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들 물러서 주십시오. 여긴 응급실입니다. 황덕배가 김민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가운이 구겨지며 김민준의 몸이 딸려갔다. 시끄러워 이 새끼야. 확인은 무슨 놈의 확인. 그냥 살리라고. 내가 의사야? 커허. 저 전공의 김민준입니다. 일단 환자분 상태가. 의사면 살려. 말 맞네. 황덕배가 김민준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김민준은 차트와 펜을 사방에 흩뿌리며 나뒹굴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조직원들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들은 응급실 중앙을 차지하고 다른 환자들이 있는 베드를 발로 차며 길을 트기 시작했다. 비켜. 다 비켜. 중요한 분 오셨다. 아줌마 안 비켜? 죽고 싶어? 한 조직원이 복통으로 누워있는 노인 환자의 침대를 발로 찼고 노인은 고통과 공포에 질린 신음을 흘렸다. 강혜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석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환자의 상태는 명백한 쇼크였다. 저출량성 쇼크. 당장 수혈과 응급 개복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의 샘, 지금 당장 트라우마 베이 세팅해요. 블러드 뱅크에 연락해서 O 네거티브 O 포함 모든 혈액팩 대기시키고요. 그리고 김민준 선생님 괜찮으세요? 강혜림이 넘어진 김민준을 부축하며 빠르게 지시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이 광기 어린 공간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붙들고 있는 기둥과도 같았다. 황덕배가 마석두의 침대를 거칠게 밀고 들어오다 강혜림과 눈이 마주쳤다. 거기 너 간호사. 너 이리 와봐. 강혜림은 김민준을 뒤로 물리고 황덕배 앞으로 걸어갔다. 환자분, 지금 당장 처치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 황덕배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그는 끈적한 시선으로 강혜림의 위아래를 훑었다. 간호사복 위로 드러난 단단한 몸의 윤곽과 피곤함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가 그의 흥미를 끈 듯했다. 간호사 양반 꽤 똘똘하게 생겼네. 좋아. 내가 우리 형님 살려. 대신 황덕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척 올리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형님 잘못되면 내가 제일 먼저 죽는 거야. 알았어? 강혜림은 어깨에 올라온 손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진해의 훈련장에서 수없이 꺾어왔던 팔목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손 치우시죠. 뭐? 치료에 방해됩니다. 손 치우시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황덕배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겁에 질리거나 최소한 굴복해야 할 여자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한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미친년이 지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황덕배의 손이 강혜림의 뺨을 향해 날아갔다. 그 순간 응급실 안쪽에서 다른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야, 너 뭐야? 비켜. 황덕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강혜림의 지시를 받고 트라우마 베이를 준비하던 신입 간호사 박소희가 조직원들에게 붙들려 있었다. 아저씨. 이거 놔주세요. 환자분 준비해야. 준비는 무슨. 가만 있어봐. 야, 얘 냄새 좋다. 그치? 조직원 중 하나가 박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다. 박소희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에 조직원들은 더욱 신이 나서 그녀를 희롱했다. 간호사복 입으니까 더 꼴리는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박소희가 발버둥 치자 조직원이 귀찮다는 듯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쌍년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거 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민준이 용기를 내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의사일 뿐이었다. 조직원은 그를 발로 걷어찼고 김민준은 복부를 맞고 쓰러져 기침을 토해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황덕배가 낄낄 웃으며 다시 강혜림을 보았다. 봤지? 저게 니들 운명이야. 그러니까 얌전히 굴어. 우리 형님부터 살리고. 강혜림은 황덕배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소희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조직원과 바닥에서 신음하는 김민준 그리고 공포에 질린 다른 환자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가 군복을 벗은 이유. 그녀는 더 이상 폭력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는 평범한 삶을 원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선생님들. 강혜림이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내 뒤로 한 걸음 물러서 계세요. 그리고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세요. 네. 혜림 선생님. 그게 무슨. 김민준이 고통 속에서 물었다. 황덕배가 인상을 썼다.
뭐야, 인연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강혜림은 천천히 마석두의 침대 옆에 있던 의료용 스틸 트레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황덕배를 향해, 아니, 응급실을 점령한 모든 조직원을 향해 말했다. 최종 경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당신들이 설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전원 응급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전원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하, 미친년. 강제 퇴거? 내가? 어떻게 해? 황덕배가 비웃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강혜림은 대답 대신 마석두의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환자를 살린다. 그것이 그녀의 현재 임무였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이 방의 요소들부터 제거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간호사 강혜림의 눈이 아니었다. 진해의 깊은 바다에서 적의 숨통을 끊던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강혜림의 눈이었다.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황덕배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강혜림의 멱살을 잡기 위해 육중한 몸을 날렸다. 그가 보기에 그녀는 그저 목소리만 큰 연약한 간호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강혜림의 간호사복깃에 닿기 직전 세상이 뒤집혔다. 강혜림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황덕배의 돌진을 향해 반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황덕배의 손목을 잡았다. 잡았다기보다는 쇠 집게로 낚아챘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황덕배는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강혜림은 그대로 그의 손목을 꺾어 비틀었다. 인간의 관절이 움직일 수 없는 각도였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움직였다. 높게 차올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무심하게 황덕배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왼쪽 무릎의 측면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우드득. 뼈가 뒤틀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100kg이 넘는 황덕배의 거구가 균형을 잃고 무너졌다. 크악! 황덕배가 바닥을 구르며 무릎과 손목을 붙잡고 절규했다. 이 모든 일이 단 1초 만에 일어났다. 응급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행동 대장이 여자 간호사에게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전투 불능이 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뭐야? 박소희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조직원이 당황하며 손을 풀었다. 강혜림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다음. 그 한마디에 조직원들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이 미친년이. 다 덤벼. 잡아.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휘둘렀고 한 명은 발차기를 날렸다. 강혜림은 그들의 움직임을 마치 느린 그림처럼 보고 있었다. 주먹을 피하며 안으로 파고든 그녀는 첫 번째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어깨로 들이받아 탈골시켰다. 끄악. 동시에 몸을 회전하며 두 번째 남자의 발차기를 흘려보냈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허공을 휘젓는 순간 강혜림의 손날이 그의 목 측면 경동맥동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쿵. 남자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상황은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아니, 학살이라기보다는 진압이었다. 강혜림은 주먹이나 발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상대의 관절, 신경 다발, 급소만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략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분노나 흥분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목적 의식만이 존재했다. 저거. 괴물이야. 남은 조직원들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병원을 점령했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혜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희를 희롱했던 조직원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남자는 겁에 질려 손에 잡히는 대로 의료용 카트를 그녀에게 집어 던졌다. 강혜림은 카트를 피하지 않고 한 손으로 밀어내며 그 반동을 이용해 돌진했다. 살려. 남자가 주저앉으며 빌었다. 강혜림은 남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다. 남자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내 놈이었나. 강혜림의 낮은 목소리가 남자의 귓가에 울렸다. 간호사복이 꼴린다고? 힉. 자, 잘못했습니다. 강혜림은 그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다시피 했다. 그리고는 다른 쪽 손으로 아까 황덕배가 그랬던 것처럼 남자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 아파요. 머리채는 이렇게 잡는 건가? 그녀는 남자의 머리를 벽에 한 번 더 가볍게 찧었다. 멱살은 이렇게 잡는 거였고, 그녀가 멱살을 쥔 손에 힘을 주자 남자는 숨이 막혀 캑캑거렸다. 여자에게 폭언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는 건 강혜림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내 놈들 같은 쓰레기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지만 나는 내 놈들과는 달라. 그녀는 남자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거든. 강혜림은 숨을 몰아쉬는 남자를 뒤로 하고 완전히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나머지 조직원들을 둘러보았다. 20명에 가깝던 무리는 이제 서너 명만이 서 있었고 그들 역시 도망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아직도 안 나갔나? 그녀의 말에 조직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명을 지르며 응급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황덕배를 포함해 바닥에 쓰러진 동료들도 버려둔 채였다. 순식간에 응급실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김민준과 박소혜 그리고 다른 환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강혜림은 흐트러진 간호사복을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아까 들었던 스틸 트레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응급실을 지나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자 유일한 환자인 마석두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미약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강혜림은 마석두의 복부 상처를 지혈하기 위해 거즈를 꺼내들었다. 김민준 선생님. 네. 김민준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넋 놓고 있지 말고 수술 방어알 잡으세요. 바이탈 활력 징후 아직 잡힙니다. 외과 과장님 지금 당장 호출하세요. 그리고 소혜쌤. 네. 선생님. 울지 말고 환자분 수액 라인 다시 확인해. 살릴 수 있습니다. 강혜림은 땀으로 젖은 마석두의 이마를 아무렇지 않게 닦아주며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방금 전 수십 명의 조폭을 맨손으로 제압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손길은 침착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간호사였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생각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환자분. 강혜림이 마석두의 귓가에 속삭였다. 일단 살려는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죗값은 병원 밖에서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아니, 고요함이라기보다는 모든 소리가 일순간 증발해버린 진공에 가까웠다. 바닥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이곳의 왕처럼 군림하려 했지만 이제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신세로 전락했다. 황덕배는 부러진 무릎을 붙잡고 고통에 찬 숨을 몰아쉬었고 다른 이들은 탈골된 어깨나 타박상을 부여잡은 채 강혜림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 참혹한 진압의 현장 한가운데 강혜림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불과 몇 분 만에 전투 무기에서 다시 의료인의 도구로 돌아와 있었다. 핏자국 하나 묻히지 않은 정갈하고 흰 그녀의 손이 마석두의 벌어진 상처를 능숙하게 압박했다. 피가 뿜어져 나오는 동맥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낸 그녀는
다른 손으로 지혈 거즈를 연이어 쌓아 올렸다. 소의 샘, 지금 뭐 해요? 강혜림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목소리는 방금 전 조폭들을 제압하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아닌 응급실의 베테랑 간호사 그녀의 평소 목소리였다. 아, 네. 선생님. 너클 잃고 서 있던 박소희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와 경외가 뒤섞여 있었다. 수액 라인 확보 안 하고 뭐 했어요? 환자 혈압 지금 60에 40. 쇼크 상태 안 보여요? 당장 18게이지지 바늘로 양쪽 팔에 라인 2개 잡아. 수액은 전속력으로 주입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강혜림이 넘어져 있던 김민준을 불렀다. 그는 걷어차인 복부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더 큰 충격은 눈앞의 광경이었다. 과장님. 호출은 했습니다. 지금 오고 계신답니다. 다른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좋아요. 김 선생님, 환자분 복부 초음파 FAST 준비해 주세요. 내부 출혈량이 가늠이 안 돼요. 그리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여긴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코드 블랙 병원 내 폭력 사태 발생. 다수의 폭력 조직원들이 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폭행했다고. 지금은 제압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세요. 김민주는 제압 완료라는 단어를 곱씹었다. 저 바닥에 쓰러진 수십 명의 장정들을 보며 그는 저 단어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실감했다. 저 여자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경찰이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입니다. 조폭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방탄조끼를 입고 3단봉을 든 2명의 경찰관은 응급실 내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이 예상한 것은 기물 파손과 멱살잡이 정도였다. 하지만 눈앞의 풍경은 전쟁터에 가까웠다. 한쪽에는 피투성이가 된 환자가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조폭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모조리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흰 간호사복을 입은 한 여자가 태연하게 환자의 바이탈을 체크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누가 이런 겁니까? 경찰관이 당황하며 물었다. 강혜림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환자 보호자들이 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폭행했습니다. 정당방위 및 긴급 피난 요건에 해당하여 환자 치료 구역 확보를 위해 전원 제압했습니다. 저기 쓰러진 분들 공무집행방해 및 의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시면 됩니다. 단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저기 황덕배 씨는 슬개골 골절 및 손목 관절 탈구 의심. 나머지는 경미한 타박상 및 관절 탈구입니다. 인계합니다. 경찰관들은 입을 떼지 못했다. 간호사가 범죄 용의자의 상태를 진단하며 인계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간호사님이 이 사람들을 전부 경위 파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우선입니다. 강혜림이 경찰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마석두의 상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상처를 유심히 살폈다. 단순한 칼자국이 아니었다. 이건 강혜림의 미간이 좁아졌다. 자상이 아니라 절창에 가까웠지만 그 깊이와 각도가 너무나 일정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이 해부학적 구조를 알면서 정확히 급소만 비껴가게 찌른 듯한 상처였다.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려 했다. 이건 일반적인 조폭들의 칼부림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냉혹한 자의 소행이었다. 비켜요. 그때 응급의학과 과장과 흉부외과 교수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이게 다 무슨 세상에.
강 선생, 이게 무슨 일이야? 외과 교수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혜림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환자 인계를 시작했다. 환자 마석두. 나이 50대 추정. 복부 및 측복부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내원시 혈압 60에 40. 현재 수액 2리터의 전속 주입 중이며 혈압 80에 50으로 겨우 유지 중. 의식 상태 혼미. 지금 당장 수술방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녀의 보고는 깔끔하고 정확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과 피범벅이 된 환자, 그리고 그 위로 울려 퍼지는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는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외과 교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즉각 깨달았다. 알겠어. 당장 수술방으로 옮겨. 김민준, 너는 뭐해? 환자 따라붙어. 네. 교수님. 마석두의 침대가 수술실로 급히 옮겨지기 시작했다. 강혜림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환자의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응급실 한편의 세면대로 걸어갔다. 강 선생님.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괜찮아요? 강혜림은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은 다시 평범한 간호사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끝나지 않았다. 마석두를 찌른 자의 수법. 그것은 그녀가 진해의 갯벌에서 뒹굴며 수없이 연습했던 대테러 진압술의 흔적과 닮아 있었다. 그녀가 도망치려 했던 과거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일상을 다시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밤은 그렇게 폭풍처럼 지나갔다. 동이틀 무렵 응급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일상의 소란함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의료진들은 강혜림의 주변을 지날 때마다 자신들도 모르게 숨을 죽였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할 뿐이었다. 마석두의 응급수술은 6시간이 지나서야 끝났다. 과다 출혈로 위험한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외과 교수팀의 사투 끝에 겨우 목숨은 건졌다.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부산 서부경찰서 강력 3팀 형사들이 아침 일찍 병원을 다시 찾았다. 밤사이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한 그들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강혜림 간호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팀장인 오광수 형사는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 그는 영상 속에서 십수명의 건장한 조폭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는 간호사의 모습을 밤새도록 돌려보았다. 저것은 정당방위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거의 작전에 가까웠다. 병원 휴게실에서 마주 앉은 강혜림은 밤샘 근무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영상은 다 확인하셨을 테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 선생. 아니, 강혜림 씨. 오 형사가 마른 침을 삼켰다. 영상을 보니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보다는 무력화시킬 목적이 더 뚜렷해 보이더군요. 관절기나 급소 타격.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어디서 이런 걸 배웠습니까? 혹시 군인 출신입니까? 강혜림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 간호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위급 상황 시 환자와 동료를 지키기엔 충분했습니다. 제 진술은 어제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흉기를 들진 않았지만 수적 우위로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했고 특히 박소희 간호사를 상대로 폭행 및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응급 환자의 치료를 방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제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오 형사는 더 캐묻기를 포기했다. 그녀의 방어 논리는 완벽했다. 오히려 폭행당한 김민준과 박소혜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증언이 모두 그녀의 정당방위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황덕배를 포함한 조직원들은 전원병원 내 난동 및 의료법 위반, 폭행 교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오 형사가 뜸을 들였다.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강 선생. 당신이 건드린 건 부산 영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영도파입니다. 그들은 보스가 칼을 맞은 것에 대한 복수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대장이 여자 간호사 하나에게 박살이 났다는 사실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하러 올 겁니다. 병원 측의 신변 보호 요청을. 제 신변은 제가 보호합니다. 형사님은 형사님 일이나 하십시오. 강혜림의 단호한 대답에 오 형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영도파의 소식을 들은 부산의 다른 조직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영도파와 영역 다툼을 벌이던 광안리 상업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그리고 영도파 내부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일었다. 마석두가 쓰러지고 황덕배마저 무력화되자 조직의 2인자이자 자금책인 독사 조규태가 실권을 잡았다. 그는 황덕배처럼 무식하게 힘만 쓰는 부류가 아니었다. 냉철하고 잔인하며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하려는 자였다. 여자 간호사 하나한테 조직원 20명이 쓸려나가 조규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황덕배 그 무식한 새끼. 쪽팔린 줄도 모르고. 그래, 그 간호사년 이름이 강혜림이라고. 네, 형님. 부산 대병원 응급실에 있답니다. 일단 병원부터 접수해. 우리 형님 깨어나실 때까지 아무도 접근 못하게 막아. 그리고 그 간호사년. 조규태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조용히 데려와. 병원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아주 조용히. 사고처럼 보이게 데려오라고. 감히 영도파를 건드린 대가가 뭔지 그 잘난 얼굴에 똑똑히 새겨줘야지. 그 시각 강혜림은 고된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탈의실에서 간호사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그녀의 어깨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 자국이 근육의 결을 따라나 있었다. 군복을 벗으며 함께 묻어버리고 싶었던 흔적들이었다. 혜림 선생님. 박소희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달려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괜찮아, 소혜쌤. 다 끝났어. 하지만 그 조폭들 또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선생님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 그리고 강혜림은 박소희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거야. 여긴 병원이니까. 그녀는 가방을 메고 탈의실을 나섰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병원 로비를 지나는 그녀의 감각은 이미 응급실에서의 그것과는 달랐다. 모든 소리, 모든 시선, 공기의 흐름까지 감지하고 있었다. UDT 시절 적진에 홀로 침투할 때의 그 감각이었다. 병원 정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녀가 막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였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조용히 가로막았다. 이어지는 2대의 차. 차문이 열리고 조규태의 부하들이 내렸다. 그들은 황덕배의 부하들처럼 소란스럽지 않았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목적의식이 뚜렷했다. 강혜림 씨 맞으시죠? 선두에 선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저희 조규태 이사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정중히 모시라고 하셔서요. 정중히. 그 단어는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린다는 뜻의 동의어였다. 강혜림은 가방을 고쳐맸다. 거절합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좀 곤란한데. 병원 앞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차에 타시죠.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내가 말했을 텐데. 강혜림의 목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신변은 내가 보호한다고. 부산의 저녁 공기는 항구 특유의 짠 내음과 도시의 매연이 뒤섞여 있었다. 병원 앞 퇴근하는 사람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오가는 그 혼잡한 인도에서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강혜림을 둘러싼 사내들은 최소 6명. 황덕배의 부하들처럼 흥분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들은 조규태의 말처럼 조용히 그녀를 사고처럼 데려갈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강혜림 씨.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선두의 남자가 재킷 안쪽으로 손을 가져가려 했다. 아마도 흉기일터였다. 강혜림은 가방을 천천히 어깨에서 내려 바닥에 놓았다. 그 말 고맙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크억. 손목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품에서 빠져나온 것은 날카로운 등산용 칼이었다. 강혜림은 그 칼을 빼앗아 들 틈도 주지 않고 꺾은 팔을 지렛대 삼아 남자의 몸을 방패처럼 사용했다. 쓰아, 쓰아. 누군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강혜림은 첫 번째 남자를 앞세워 두 번째 남자에게 돌진했다. 두 남자가 부딪혀 넘어지는 순간 그녀는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선두의 남자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UDT의 근접 전투 기술 CQC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전투 의지와 능력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살상 기술이었다. 그녀는 간호사복을 벗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한 남자가 옆에서 주먹을 날렸지만 강혜림은 상체를 숙여 피하는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숨이 컥하고 막힌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이 괴물 같은 년. 선두의 남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강혜림은 이미 그의 사각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의 손이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어젯밤 조폭에게 했던 경고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남자의 멱살을 잡은 채 그대로 벽으로 밀어붙였다. 꾸액. 남자의 등이 병원 외벽의 차가운 대리석에 부딪혔다. 조규태가 보냈나? 네. 내가 뭔데 우리 형님을. 너희 형님은 내가 살렸어. 그리고 너희는 강혜림은 남자를 한 손으로 든 채 나머지 조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그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겁에 질려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 너희는 내 환자를 위협했고 내 동료를 위협했고 내 일터를 위협했다. 그녀는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풀고 대신 남자의 쇄골 아래 움푹 파인 지점을 두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렀다. 끄아악. 신경 다발을 직접 압박하는 고통에 남자는 눈물을 쏟으며 비명을 질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악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 경찰 불러. 빨리. 세상에. 저 여자 혼자서? 강혜림은 남자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조규태에게 똑똑히 전해. 여기는 부산대학교 병원이고 내 구역이다. 한 번만 더 내 동료들이나 환자들 근처에 얼쩡거리면 그땐 황덕배처럼 무릎으로 안 끝나. 그리고 너희 보스. 마석두.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살려는 놨지만 죗값은 치러야지. 너희가 오늘 저지른 납치 미수 혐의까지 추가해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어제 왔던 오광수 형사와 경찰들이 다시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광경을 보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강 선생.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오 형사는 쓰러진 조폭들을 보며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싹 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증거 영상 찍고 있는 시민분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강혜림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다. 먼지를 툴툴 털어낸 그녀는 오 형사에게 다가갔다. 수고하십니다. 강 선생, 당신 진짜 정체가 뭡니까? 간호사 강혜림입니다. 퇴근하겠습니다. 그녀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이 모든 소동은 병원 내부망과 경찰 내부망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중환자실. 마석두가 천천히 눈을 떴다. 마취에서 덜 깬 흐릿한 시야 속으로 새하얀 천장이 보였다. 여긴 정신이 드십니까? 마석두 환자분. 익숙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 마석두가 고개를 돌리자 링거를 확인하고 있는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다. 강혜림이었다. 그녀는 야간 근무조로 다시 출근한 것이었다. 마석두는 자신이 칼에 맞기 직전의 상황과 응급실에서 들었던 부하들의 비명, 그리고 어렴풋이 들었던 이 여자의 목소리를 기억해냈다. 네. 내가.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복부의 끔찍한 고통과 함께 링거줄에 묶인 몸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강혜림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그의 차트를 확인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 재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봉합 부위 터집니다. 네. 내 부하들은, 황덕배는, 조규태는, 황덕배 씨는 어제 병원 난동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지금은 아마 유치장 근처 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일 겁니다. 무릎이 박살났거든요. 아, 조규태 씨 부하들도 방금 전에 납치 미수로 체포됐네요. 뭐라고? 마석두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조직 전체가 이 여자 간호사 단 한 명에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강혜림은 차트에서 눈을 떼고 마석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중환자실의 기계 경고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채웠다. 마석두 씨, 당신은 나에게 2번 빚을 졌습니다. 무슨? 첫 번째는 내가 당신을 살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가 마석두의 상처 부위를 가리켰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자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에요. 아주 능숙한 솜씨죠. 마치 경고를 하듯이. 마석두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강혜림은 그의 바이탈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돌아섰다. 일단은 푹 쉬세요. 회복하셔야죠. 그리고 경찰 조사도 받으셔야 하고. 당신 부하들이 저지른 죄값,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죄값. 전부 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마석두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강혜림이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나는 당신을 살린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는 오광수 형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강 선생, 당신 말이 맞았어. 뭐가 말입니까? 마석두를 찌른 놈들. 단서가 나왔어. 현장 근처에서 이게 발견됐는데. 오 형사가 내민 증거물 사진. 그 안에는 검은색 특수 섬유로 묶인 매듭이 찍혀 있었다. 강혜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바다의 짠물에 수십 년을 담가도 풀리지 않는 오직 해군 특수전전단 UDT에서만 사용하는 수중 폭파용 특수 매듭이었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잡으러 돌아온 것이었다. 오광수 형사가 내민 증거물 사진, 검은색 특수 섬유, 그리고 그 끝에 맺힌 복잡하고도 완벽한 매듭. 그것을 본 순간 강혜림의 호흡이 일순간 멎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사라졌다.
대신 그녀의 망막을 채운 것은 칠흑 같은 동해의 심해,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수압, 그리고 산소 제호흡기의 미세한 거품 소리였다. 저 매듭. 그녀가 진해의 해군 특수전전단 UDT 기지에서 지겹도록 묶고 풀었던 매듭이었다. 파도에 휩쓸려도 수중 폭발의 충격에도 절대 풀리지 않도록 고안된 수중 폭파용 특수 매듭. 오직 극소수의 정예 요원, 그 중에서도 폭발물 처리 EOD 훈련을 이수한 대원들만이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들의 자부심이자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과거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과거가 그녀를 사냥하러 온 것이었다. 강 선생, 오광수 형사가 그녀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한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녀의 눈은 사진 속 매듭에 고정된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거 뭡니까? 혹시 아는 겁니까? 강혜림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시 병원 복도였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해군 특수전전단. 네. 뭐라고요?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인은 절대 알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매듭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오광수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조폭들의 패싸움인 줄 알았던 사건이 순식간에 군 특수부대와 연관된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그럼 마석두를 찌른 게 군인이라는 겁니까? 그것도 UDT? 전역자일 수도 있겠죠. 강혜림은 억지로 말을 이었다. 중요한 건 그가 마석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상처. 제가 봤어요. 복부 동맥을 정확히 피해갔더군요. 내부 장기 손상도 최소화시켰고요. 그 매듭은 경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봐라 하는. 도대체 누가 왜 영도파 보스에게 이런 짓을. 강혜림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살모사. 그녀가 대위 시절 이끌던 특임대 알파팀의 부팀장. 하태준 중사. 동해안적 특작부대 침투 저지 작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인질로 잡힌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저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하태준은 즉각 진입을 주장했다. 인질의 안전보다 적의 섬멸이 우선이라는 이유였다. 그녀는 그의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그녀의 판단 착오로 인질 구출 과정에서 대원 한 명이 적의 총탄에 사망했다. 그 대원은 하태준의 친동생이었다. 당신의 그 물러터진 연민이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강대위님. 군사재판에 회부된 하태준은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고 불명예 제대를 했다. 그리고 강혜림 역시 그 작전의 지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그녀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그 죄책감의 발로였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닌 살리는 기술을 익히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태준이 이 부산 땅에 나타난 것이다. 강 선생, 당신 혹시. 오광수가 무언가를 직감하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혜림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환자를 돌봐야 해요.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오광수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날 밤 근무는 지옥과도 같았다. 응급실의 모든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다. 심전도 기계의 삐그삐그하는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고 환자들의 신음은 과거 작전에서 죽어가던 동료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환자들을 돌봤다. 주사를 놓고 약을 챙기고 차트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병원 밖을 향해 있었다. 살모사 하태준. 그는 절대 단순한 경고로 끝낼 자가 아니었다. 그는 독사였다.
목표물이 숨을 거둘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물어뜯는 집요하고 잔인한 포식자였다. 그의 목표는 마석두가 아니다. 바로 그녀 강혜림이었다. 마석두는 그저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응급실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강혜림은 휴게실에서 차가운 캔 커피로 목을 축였다. 피로가 뼈를 깎는 듯 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강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때 휴게실의 낡은 텔레비전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뉴스로 바뀌었다. 속보입니다. 오늘 저녁 부산 영도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강혜림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영도파의 핵심 업소였다. 신원 미상의 괴한에게 조직원 다수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화면에 잡힌 현장은 처참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어젯밤 그녀가 응급실에서 했던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관절, 급소. 단 그녀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녀는 제압했지만 화면 속의 결과는 파괴였다.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팔꿈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강 선생, 이것 좀 봐. 오광수 형사가 휴게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사진이 들려 있었다. 방금 그 현장에서 발견됐어. 어제 그 매듭이야.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사진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 강혜림의 사진이었다. 병원 출입증에 붙어 있던 그녀의 증명사진이었다. 사진 위에는 피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간호사 놀이 재밌나? 이 새끼. 지금 당신한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거야, 강 선생. 오광수가 분노로 떨었다. 강혜림의 손에서 캔 커피가 구겨졌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태주는 그녀가 응급실에서 조폭들을 제압한 방식까지 모방하며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내가 지키려는 이 평화, 내가 살리려는 이 쓰레기들. 내가 전부 내 방식대로 부숴주겠다는 메시지였다. 당장 병원 인력 전부 철수시키고. 아니요. 강혜림이 오광수의 말을 끊었다. 형사님, 이건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저놈은 미친놈이라고. 그 미친놈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강혜림의 눈에 수년간 억눌러왔던 특수전 대위의 살기가 번뜩였다. 그놈은 제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녀는 구겨진 캔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오늘 밤 이 병원은 제가 지킵니다. 형사님은 제 동료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들만 지켜주십시오. 그놈의 목표는 오직 저 하나니까요. 강혜림은 휴게실을 나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간호사의 것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속도로 먹잇감을 향해 나아가는 진해의 그림자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하태준이 병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수기 위해.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제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마리의 최정예 포식자가 서로의 숨통을 노리는 사냥터가 되었다. 강혜림은 응급실을 빠져나와 병원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오광수 형사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강 선생, 도대체 어쩔 셈이야. 혼자서 그놈을 막겠다고. 막는 게 아닙니다. 강혜림은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야간 근무 중이던 보안 요원들이 놀라 쳐다보았다. 사냥하는 겁니다. 그녀는 수십 개의 화면이 분할된 CCTV 모니터 앞에 섰다. 병원의 모든 복도, 출입구, 심지어 중환자실과 수술실 입구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하태준 중사. 살모사는 위장 침투의 귀재입니다. 그는 이미 이 병원 어딘가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의사나 환자 혹은 청소부로 위장해서요. 그걸 어떻게 다 찾아? 그는 날 조롱하러 왔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내 눈에 띄는 곳,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으로 올 겁니다. 강혜림의 시선이 한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중환자실 ICU. 마석두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곳. 그리고 소의 샘. 강혜림이 인터컴을 잡았다. 중환자실 데스크에 있던 박소희가 화들짝 놀라며 수화기를 들었다. 네. 혜림 선생님? 지금 당장. 아니, 천천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데스크 아래 비상벨 눌러. 그리고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 네. 그게 무슨. 그냥 해. 강혜림의 목소리에 박소희는 이유를 묻지 않고 조용히 손을 데스크 아래로 내렸다. 통제실에 무음의 경보가 울렸다. 강 선생. 왜? 쉿. 강혜림은 모니터를 가리켰다. 박소희의 등 뒤로 중환자실 복도를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청소부 복장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너무나 고닫고 카트를 미는 팔뚝에는 힘줄이 선명했다. 그가 박소희의 데스크를 지나는 순간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려 CCTV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했다. 그리고 비웃었다. 하태준이었다. 저 새끼. 오광수가 총을 뽑으려 했다. 안 돼. 강혜림이 그의 팔을 막았다. 중환자실입니다. 환자들이 인질로 잡혀요. 저놈은 그럴 놈입니다. 하태준은 마석두의 병실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럼 어떡해? 저놈이 마석두를 죽이. 아니요. 강혜림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목표는 마석두가 아니에요. 마석두는 미끼일 뿐. 그는 내가 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동료 박소희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서. 강혜림은 통제실을 뛰쳐나갔다. 오 형사님, 절대 아무도 중환자실로 보내지 마세요. 경찰 특공대든 뭐든 제 신호 없이는 절대 진입 금지입니다. 이건 제 전쟁입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비상계단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강철 계단을 두 칸씩 뛰어오르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작전 지도로 변했다. 중환자실은 5층. 하태준은 정문을 통해 박소희를 인질로 잡을 것이다. 나는 전공법으로는 늦는다. 그녀는 4층에서 비상계단 창문을 깼다. 콰직.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쏟아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창틀을 넘어 병원 외벽의 좁은 난간으로 나섰다. 5층.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간호사복을 거칠게 흔들었다. 발 아래는 수십 미터 아래의 아스팔트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정도 높이는 지내의 외줄 타기 훈련에 비하면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녀는 외벽의 배관과 구조물을 붙잡고 소리 없이 중환자실 창문 쪽으로 이동했다. 같은 시각 중환자실 내부. 자, 강혜림 대위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간호사 아가씨랑 재밌는 얘기나 좀 할까? 하태준은 청소 카트에서 꺼낸 날카로운 군용 나이프를 박소희의 목에 겨누고 있었다. 박소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시끄러워. 하태준의 눈은 중환자실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년 목숨은 내 선배한테 달렸어. 그 여자가 얼마나 빨리 기어오느냐에. 그는 강혜림이 당연히 정문으로 돌파해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때였다. 콰차창. 하태준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 마석두가 누워있던 병실의 강화유리가 박살나며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뭐? 하태준이 놀라 고개를 돌린 순간 강혜림은 이미 바닥에서 튀어올라 그의 측면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창문을 깰 때 움켜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다. 하태준. 강혜림.
두 UDT의 정예 요원이 중환자실의 환자들 사이에서 격돌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살육을 위한 기술의 향연이었다. 하태준이 나이프를 휘둘렀지만 강혜림은 그 팔을 붙잡아 꺾으며 유리 조각으로 그의 어깨를 깊숙이 찔렀다. 크악! 하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박소희를 놓쳤다. 소의 샘! 도망쳐! 빨리! 강혜림이 외쳤다. 박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제 중환자실에는 강혜림과 하태준, 그리고 의식 없는 환자들 뿐이었다. 역시 여전하시군요, 대위님. 항상 예상 밖이란 말이야. 하태준이 어깨에 박힌 유리를 뽑아내며 피식 웃었다.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여긴 병원이다, 하중사. 내 놈이 설칠 무대가 아니야. 무대? 여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무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던 그 연민의 현장. 하태준이 나이프를 고쳐 쥐고 다시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켰다. 의료기기들이 쓰러지고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강혜림은 나이프를 든 그의 손목을 꺾기 위해 온몸에 체중을 실었고 하태준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위해 팔뚝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서로의 급소를 파괴하기 위해 최적화된 두 마리 맹수의 사투였다. 내 동생은 하태준이 이를 갈며 속삭였다. 당신이 망설이는 그 1초 때문에 죽었어. 명령 불복종이었다. 내 놈의 오만이. 아니, 당신의 위선이었지. 하태준이 강혜림을 밀쳐내고 옆에 있던 제세동기를 집어들었다. 당신이 그렇게 살리려고 애쓰는 걸로 죽여주지. 그가 제세동기 전원을 켜고 충전 버튼을 눌렀다. 고압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위이잉을 하는 기계음이 중환자실을 가득 메웠다. 강혜림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 역시 부상을 입었다. 나이프의 옆구리가 스쳤다. 끝내자, 강혜림. 하태준이 충전된 패드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그들 뒤에서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콜록. 커. 마석두였다. 소동에 잠이 깬 그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하태준의 시선이 아주 잠깐 마석두에게로 향했다. 이 쓰레기 새끼. 내 놈이 시작이었지. 그가 마석두를 먼저 죽이기 위해 방향을 트는 순간 강혜림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을 굴러 하태준의 하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진해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기술,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관절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하태준 역시 그녀의 움직임을 읽었다. 그는 몸을 비틀어 피하며 제세동기 패드를 강혜림의 어깨에 찍었다. 지익. 크윽. 수백 줄의 전기가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근육이 경련하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 하태준이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다. 하지만 강혜림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전기가 흐르는 패드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 뭐야? 너도. 같이 가자, 하태준.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끌어당겼다. 제세동기 패드를 잡은 강혜림의 손과 그 패드를 잡은 하태준의 손. 그리고 하태준의 몸을 통해 전류가 흘렀다. 두 사람의 몸이 동시에 뻣뻣하게 굳었다. 크어워. 기계 경고음과 두 사람의 비명이 뒤엉켰다. 그리고 마침내 제세동기의 에너지가 방전되며 두 사람은 바닥으로 쓰러졌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강혜림은 중환자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오광수 형사와 경찰들을 보았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채 자신을 부축하러 달려오는 박소희의 얼굴을 보았다. 지켰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정적. 중환자실을 가득 메웠던 살기와 기계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쓰러진 의료기기 사이로 흐르는 피와 짙은 오존 냄새뿐이었다. 강 선생, 강혜림 선생. 오광수 형사의 다급한 외침이 강혜림의 의식을 간신히 붙잡았다. 그녀는 눈을 뜨려 애썼다. 제세동기의 충격으로 온몸의 근육이 제멋대로 떨려왔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하태준의 전투복 깃을 움켜쥐고 있었다. 하태준 역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강혜림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어깨의 자상과 전기 충격이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체포해. 당장 이 새끼 수갑 채워. 경찰들이 달려들어 하태준을 제압했다. 혜림 선생님,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박소희가 울면서 강혜림의 옆구리 상처를 지혈했다. 피가 간호사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괜찮아. 소혜샘. 강혜림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환자들부터 확인해. 그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간호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박소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침대 위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영도파 보스 마석두.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자신을 죽이려던 괴물 하태준과 자신을 살리려던 또 다른 괴물 강혜림. 그는 그 두 사람의 사투를 보며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세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았다. 그가 돈과 폭력으로 군림하던 부산의 밤거리는 저 두 사람의 신념과 광기 앞에서는 그저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특히 강혜림. 그녀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 하태준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패로 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하태준이 자신을 공격하려 하자 스스로를 희생하며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환자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마석두의 거칠었던 눈빛이 아주 천천히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혜림은 곧바로 응급수술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나이프는 복부를 비껴갔고 제세동기 충격도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녀는 지독한 근육통과 화상을 입었지만 그녀의 강인한 신체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병원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하태준은 군 헌병대로 이첩되었다. 군사기밀 누설, 민간인 상해, 살인 미수 등 수많은 혐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불명예 제대를 했음에도 군법으로 다스려진 것은 그가 사용한 기술과 정보가 모두 군사기밀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영도파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보스 마석두가 중태에 빠지고 행동대장 황덕배와 2인자 조규태마저 구속되자 조직은 구심점을 잃고 흩어졌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마석두에게서 시작되었다. 강혜림이 회복을 마치고 병동을 순회하던 날 그녀는 마석두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강혜림이 차트를 확인하며 무덤덤하게 물었다. 마석두는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천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치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아니,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소. 나 같은 쓰레기를. 그렇게까지 하면서 강혜림은 차트를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마석두 씨, 당신을 살린 건 당신이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서 내 구역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어. 당신은 여전히 내 환자지만 동시에 범죄자입니다. 당신 부하들이 내 동료 간호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강혜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병원에서 나가면 당신은 죗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소. 마석두가 힘겹게 대답했다. 황덕배, 조규태, 내 밑에 있던 놈들, 내가 한 짓 전부 다 경찰에 말하겠소.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소. 당신을 보니 그걸 알겠더군. 그는 개과천선을 맹세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항복이었지만 동시에 강혜림이 보여준 압도적인 신념 앞에서 느낀 생애 첫 존경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강혜림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병실을 나섰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 환자를 살렸고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녀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뒤에서 오광수 형사가 다가왔다. 강 선생, 마석두가 정말 다 불기 시작했어. 영도파뿐만 아니라 그동안 엮여있던 부산시의 높으신 분들까지. 부산이 한번 뒤집어지겠는데. 그럼 형사님이 바빠지시겠네요. 하, 그렇지. 그런데 강 선생, 오 형사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이번 일 정말 고맙소.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경찰력만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거야. 저는 제 병원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래, 당신의 그 병원 참 대단해. 오광수는 경례를 붙이려다 그녀가 민간인임을 깨닫고 어색하게 손을 내렸다. 강혜림은 그를 지나쳐 응급실로 향했다. 그녀가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김민준 레지던트가, 박소희 간호사가, 그리고 다른 모든 간호사와 의사들이 그녀를 향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조폭들을 물리쳤기 때문도 테러리스트에 가까운 범죄자를 잡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가 그 모든 지옥을 겪고도 다시 이 혼돈의 응급실로, 동료들의 곁으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강혜림은 쑥스러운 듯 하지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총과 칼이 아닌 청진기와 주사기를 들고 사람들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내는 전쟁.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시간은 상처를 꿰맨 실밥처럼 흔적을 남기며 흘러갔다.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뒤흔들었던 총성과 비명의 밤은 마치 격렬한 태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깊은 곳에 상처는 남겼으되 표면의 일상은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부산항을 스치고 지날 무렵 응급실은 여전히 생과 사의 경계에서 분주했다. 강혜림은 다시 백의의 간호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응급실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꿔놓았다. 이전에 그녀가 일 잘하지만 다가가기 힘든 선배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 7번 베드 환자 보호자가 지금 의료기기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신입 간호사가 울먹이며 달려왔다. 뇌졸중으로 실려온 노모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아들인 듯한 남자가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다 비켜. 당신들 때문이야. 우리 엄마 잘못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김민준 레지던트가 그를 막아섰지만 거구의 남자는 그를 밀치고 링거대를 붙잡았다. 그때였다. 선생님. 강혜림이 남자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행동이 어머님의 골든 타임을 1초씩 깎아먹고 있습니다. 뭐? 이 여자가. 비켜.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녀에게 닿기 전에 허공에서 멈췄다. 강혜림의 눈빛. 그것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연민이었다. 제 어깨를 미는 그 힘으로 어머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지금 어머님께 필요한 건 선생님의 분노가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강혜림은 남자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김민준 선생님, 지금 당장 신경외과 교수님께 노티보고 하세요. 환자분 동공 반응 체크하고 혈압 강화제 준비해야 합니다. 그녀는 남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를 믿고 어머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길을 비켜주십시오. 남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링거대 대신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강혜림은 그를 지나쳐 7번 베드로 향했다. 그 뒤를 이제는 누구보다 침착하고 단단해진 박소희 간호사가 따랐다. 소혜샘. 라인 확보하고 약물 준비해요. 네, 선생님. 박소희는 더 이상 그날의 겁에 질린 신입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켜준 선배의 등을 보며 강철 심장을 물려받았다. 강혜림은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그날 밤 응급실에서 지켜낸 것은 환자의 생명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료들의 신념이었고 병원이라는 공간이 가져야 할 안전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그 어떤 폭력보다 강한 억제력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병원장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부산대학교병원에 이런 인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단정하게 각이 잡힌 해군 정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 그의 어깨에는 제독을 상징하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윤제독이었다. 강혜림 간호사. 아니, 강 대위를 잠시 만나고 싶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혜림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는 것이 편치 않았다. 하태준 중사 건은 들었습니다. 윤제독이 먼저 입을 열었다. 군 내부에서조차 통제하지 못했던 망령을 민간인 신분으로 그것도 병원 안에서 정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군 전체가 강 대위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저는 제 병원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병원 말입니다. 윤제독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 이후 하태준의 입에서 나온 정보들로 인해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사슬이 드러났습니다. 강 대위가 불명예 제대를 하게 만들었던 그 작전의 진실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강혜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태준 동생의 죽음. 그녀의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였다. 모든 것이 강 대위의 책임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상부의 무리한 지시와 하태준의 독단적인 명령 불복종이 빚어낸 참사였지요. 강 대위의 명예는 곧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제게 오신 겁니까? 복귀하십시오, 강 대위. 윤제독의 눈이 진지해졌다. 지금 해군 특수전전단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처럼 사람을 지키는 전사를 길러내야 합니다. 당신의 그 경험, 그 신념,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대테러 특임대 교관으로 당신의 명예를 되찾으십시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군이 이제 그녀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강혜림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실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제독을 바라보았다. 제독님, 저는
이미 제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강대위. 이곳은 총성도 포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사람이 죽어나가고 저희는 매일 밤 그 죽음과 싸웁니다. 제가 진해에서 배운 것은 적을 쓰러뜨리는 기술이었지만 이곳에서 배우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가 아물었지만 이 손은 더 이상 총을 쥐던 손이 아니었다. 하태주는 제 과거의 망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망령을 제압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이곳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르는 동료들과 저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명예는 군복이 아니라 이 배기에 있습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강혜림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섰다. 윤제독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패배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군은 위대한 전사 한 명을 잃었지만 세상은 그보다 더 위대한 영웅 한 명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강혜림이 응급실로 복귀했을 때 오광수 형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홀가분해 보였다. 강 선생.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를 걸 하나 가져왔소. 무슨 일입니까? 마석두 말입니다. 오 형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양반 자기 혐의뿐만 아니라 영도파가 저지른 모든 범죄 그리고 자기들이 뇌물 먹인 정치인, 공무원 명단까지 싹 다 불었더군요. 덕분에 부산 시내가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죗값을 치르는 거겠죠. 그렇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오 형사가 내민 서류는 병원 기부금 약정서였다. 마석두가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해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익명으로요. 특히 의료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답니다. 강혜림의 눈이 커졌다. 그가 왜? 글쎄요. 그 양반이 조사받으면서 딱 한마디 합디다. 오광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평생을 사람 등쳐먹고 짓밟고 살았는데 마지막엔 사람 살리는데 내 돈 한번 써보고 싶다고. 나 같은 쓰레기도 살려준 그 간호사 얼굴에 쪽팔리지 않게 라더군요. 강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휘두른 참교육은 단순한 폭력의 제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뿌리부터 뒤흔든 가장 강력한 형태의 치료였다. 그녀는 조폭 보스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뒤틀린 삶까지 살려낸 것이었다. 그리고 황덕배 기억합니까? 그 무릎 박살났던 놈. 네. 그놈도 죗값 치르고 나와서 지금 우리 경찰서 앞에서 붕어빵 장사합니다. 오광수가 껄껄 웃었다. 가끔씩 우리 애들한테 붕어빵 공짜로 주면서 다신 그쪽으론 오줌도 안 눌 거라고 하더군요. 강 선생 덕분에 사람 됐다고 꼭 좀 전해달랍니다. 강혜림의 입가에 그날 동료들의 박수를 받았을 때보다 더 깊은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원했던 평범한 일상. 그것은 단지 폭력이 없는 삶이 아니었다. 자신이 딛고 선 이 땅이 자신의 손길로 인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다. 그날 밤 지독하게 길었던 근무가 끝났다. 강혜림은 탈의실에서 간호사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옆구리의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근육은 여전히 단단했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다.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는 시끄러운 경고음 대신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군대 막사처럼 삭막했던 그녀의 방에는
이제 창가에 작은 화분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화분에 물을 주며 창밖으로 펼쳐진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그녀가 떠나온 진해의 바다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강혜림. 그녀는 죽음의 바다에서 싸웠다. 간호사 강혜림. 그녀는 삶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두 개의 정체성을 비로소 끌어안았다. 강철 같은 의지와 비단 같은 온기를 모두 가진 존재로. 그녀의 진짜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이곳 부산에서, 이 병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혜림은 창문을 닫고 평화로운 잠을 청했다. 내일 또다시 수많은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